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 4부작 중에서 일부를 일요일에 올렸죠. 많은 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집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때가 있잖아요. 겨울이 왔지만 춥지 않은 것은 아직 열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원래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3요소는 빛, 열, 그 다음에 수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땅 위에서 사니까 땅까지 포함해 토지까지 필요하면 4가지죠. 추분 이후로 날은 조금씩 짧아집니다. 짧아지면서요, 빛이 짧아지기 때문에 땅에서 열이 점점 빠지죠. 그리고 그 열이 다 빠진 다음에 수분이 얼어버리죠. 열이 빠르면. 그래서 땅이 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추운 게 우리 자연입니다. 그래서 입동이 왔다고 해서 바로 땅이 얼지는 않죠. 적어도 12월 24일 동지나 돼야 땅에서 수분이 완전히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한 소환 때 꽝꽝 얼죠. 결국은 모든 건 때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빠지는 데도 있고 적게 빠지는 데도 있죠. 왜냐하면 적게 빠지는 데가 아니라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에 의해서 수요가 분명히 아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변에 빠지면 그 영향권에서 결국은 영향을 피할 수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를지 안 오를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사람이 논리적 개연성이죠. 저의 견해, 논리적 개연성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납득이 간다 그러면 하나의 견해로 받아들이고 또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견해를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스스로의 견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이 훨씬 더 살아가는 데 중요하죠. 아무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 두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요,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 나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지 몰라. 그렇다면 떨어진 이후에 금융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 강의가 항상 기본적으로 통화량, 신용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화량이 얼마나 늘고 얼마나 주는지, 증가율이 얼마나 드는지에 의해서 경제를 분석한다는 게 상승미소 강의의 특징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간단히 정리한 요점 정리 보시고 바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돈은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은행의 대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야, 즉 대출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비교하는 연도나 분기, 월보다 적어도 2절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율이 계속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이 유지 상승할 수 있고, 반대로 부채 증가율의 감소 아니면 부채의 절대액이 축소되는 것으로 경기 침체, 심지어 심하게는 금융위기, 경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하락하겠죠. 마찬가지로 부채 증가율이 급증하면 자산, 즉 부동산과 주식에 버블이 생기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채가 감소합니다. 부채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돈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경제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경제에서 돈을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벌기, 수익 나기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돈이 부족해지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경제 위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경제 위기, 금융 위기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사라지겠죠. 돈이 사라지는 경우는 경제에서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대출을 갚아버리면 그게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갚으면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용창조, 신용화폐 시스템은 대출을 갚아버리면 돈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돈을 만들고 대출이 사라지면 돈도 사라지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당연히 은행은 그 대출이 사라질 것, 파산할 걸 무서워해서 대출 상환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돈이 사라지는 두 번째 이유는 파산에 있습니다. 파산이라는 건 뭡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게 파산이죠. 그래서 담보대출에서 파산한다는 얘기는 담보가액이 대출가액 밑을 하회할 경우 파산합니다. 그래서 언더워터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파산하게 되면 돈이 사라지는데요. 빌린 사람도 거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대차저도표에 자산으로 잡혀있던 이 채권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공백이 생겨서 자본금 손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담보가액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은행이 대출 상환을 종용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돈을 구하기 어렵다. 그게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채 디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신용화폐 시스템은 은행 시스템이거든요. 이 은행의 부실화는 신용화폐 시스템,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 시스템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 파괴를 막기 위해서 지난 우리 98년 IMF 세타 때도 그랬고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정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결국은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 시스템을 살리는 겁니다. 왜 은행이 책임질 일을 국가에서 책임지느냐 이런 불만이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가 신용화폐 시스템이고 은행에서 그 신용 창조를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 창조 시스템이 멈춰버리면 경제가 물물교환 사회로 됩니다. 여러분들 버스 요금을 내기 위해서 쌀한가마니 들고 가고 뭐 사기 위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주신 뭐 곡식을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 은행을 지켜냅니다. 자, 그런데 파산이 되면요, 그냥 단순히 파산하는 것으로 그냥 남이 망했구나 이렇게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산이 한두 명일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부도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빌린 돈을 못 갚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파산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지난번에 주식 담보대출에서 그 마진콜이 나왔듯이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대규모로 파산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가계부채의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 받아서 맛있는 음식 사 먹거나 옷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집을 사죠. 근데 사업자금도 결국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공장을 짓는 자금이거든요. 결국은 부동산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면 부동산이 가격이 무조건 꿈틀하는 거고요. 반대로 대출이 감소하거나 거꾸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대출도 그냥 갑자기 사라지면서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산의 경제적 역효과를 따지면요. 첫째는 파산은 부동산 가격 폭락에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시작합니다.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주식에 빌렸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진콜을 당해서 대규모 손실을 보듯이요. 그런데 부동산 담보대출 금액이 워낙 많고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빌렸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보 가치가 원금 밑으로 떨어지는 언더워터가 되면 대출 상환을 은행이 종용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면 파산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대출 상환 종용하고 이 대출 상환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되니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개인들이 빌린 사람들이 파산되고 이에 따라서 은행의 대차대조표도 부실화되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신용창조 시스템이 동맥경화가 걸려버리겠죠.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신용화폐 시스템은 은행 시스템을 말합니다. 은행은 무조건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의 붕괴는 이 신용 시스템, 자본주의를 가장 핵심 근간인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고 100여 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경제 대공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중앙은행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머니 프린팅, 양적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려고 노력하죠. 세 번째, 그러면 국내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위협이 당하면 국내 문제만일 것 같지만 이건 글로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은행들은 전 세계 모든 은행들과 관련이 있고요. 그들 나라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여러 가지 채권을 팔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 시스템이 위협이 되면 중앙은행은 그 은행 시스템을 살려내기 위해서 신용창조 감소를 막아내기 위해서 금리를 일단 0%까지 내리죠. 근데 0%까지 내려도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하게 되면 그때서 기축통화국들은 양적 완화를 실시해서 머니 프린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머징 국가에서 한국과 같은 이머징 국가에서는 역사상 한 번도 양적 완화를 실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환율이 대폭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선진국처럼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터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 외부 상황, 외환보유고가 줄었거나 외부 서프라임처럼 외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건 때문에 주가나 부동산이 폭락한 적은 있었지만 자국 내의 그 자체적인 문제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이머징 국가가 양적 완화를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머징 국가들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면 환율이 화폐 가치가 대폭락하면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럼 이런 예가 일본에서 지난 30년 전에 있었잖아요. 일본이 지금까지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일본의 가계부채 현황입니다. 부채가 2000년 고점에서 4000K에서 2018년까지 거의 25% 이상이 부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저만큼 대출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는 마비됐어야 할 텐데 저 줄어든 양만큼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머니 프린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일본은 30년짜리 채권 금리도 0.몇 %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신용 창조가 줄어든 건 신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인구가 끊임없이 줄어들었고 인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빌리면 될 텐데 소득도 그렇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일본의 경우에서 부동산 폭락에서 시작된 디플레이션이 그나마 요즘 조금 개선되려고 했던 이유는 아베 정권이 2012년에 들어서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돈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건 지난 2008년 미국에서도 있었지요.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즉 너무나 많은 그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사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무려 약 13% 정도의 부채가 사라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채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돈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저 돈이 사라지는 것을 민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0%까지 내렸지만 그래도 빌리지 않자 당시 FRB 의장이었던 헬리콥터 벤 버냉크 의장이 돈을 프린팅해서 뿌리기 시작했죠. 그 돈이 무려 4조 달러 가까이 뿌렸죠.
그러면서 경제가 2013년 바닥을 치면서 살아나고 그 부채가 지난 고점, 2007년 고점을 넘어선 2017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해서 신용 창조를 좀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미국의 금융위기나 일본의 금융위기나 결국 부동산 가격 폭락에서 시작됐고, 부동산 가격 폭락이 시작되면 은행의 신용 창조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이걸 망가뜨리는 걸 세우기 위해서 금리를 0%까지 내리지만 유럽도, 일본도, 미국도 그렇게 했다고 신용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로 머니 프린팅을 실시했었습니다. 이 과정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또 부채가 사라진다는 얘기고, 부채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GDP가 경제 성장률이 날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앞서서 했던 강의에서 GDP의 산출 공식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앞에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GDP는 가계지출 플러스 기업투자 플러스 정부지출이 A. 이게 국내에서 늘어난 돈, 작년보다 A만큼 늘어났으면 경제성장률이 A만큼 늘어난 거고요. 다음에 B,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뭐냐?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 무역수지 흑자 부분, 경상수지만큼 늘어난 거죠. 그래서 GDP는 총합은 A는 국내에서 늘어난 돈, B는 해외에서 내가 벌어온 돈,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죠? 10% 부채가 날아간다는 얘기고, 부채가 10% 날아간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10% 떨어진 거니 돈이 사라진 거죠. 그 얘기는 GDP가 10% 축소되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A에서 10% 축소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 얘기는 B에서 10% 축소된 만큼 돈을 더 해외에서 벌어왔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무역수지가 아무리 많아도 국내 GDP의 10%를 따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GDP가 한국이 1조 7천억 달러고 10% 줄었다는 얘기는 1,700억 달러를 벌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금액이 1년에 1,700억 달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GDP가 10% 축소되면 결국은 은행도, 은행 자산의 10%도 부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파산하게 될 위험에 처하면 글로벌 거래에서는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무역 거래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할 때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신용을 확보하고 물건을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은행의 이 은행이 파산할 위험이 높다 그러면 미국에서 뭘 수입한다 그러면 미국의 해당 은행이 한국의 은행의 신용장을 믿지 못하고 현금을 보내라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현금을 보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은행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지금까지 선진국들,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지난 10여 년간,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전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그 흐름을 제가 표로 그려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요, 첫 번째로 은행의 부실 위험이 높아집니다. 은행은 이 부실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상환시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하면 할 수 없이 그 대출을 상환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죠. 그게 뭐다? 부채 디플레이션의 시작이다. 즉, 부채가 사라지면 경제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진 만큼 더 힘들어진다.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채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경제 위기가 됩니다. 경제 위기가 되면 은행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요. 공적 자금을 투입해도 일단은 은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동시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도 신용 창조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부,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저렇게 은행에 공적 자금을 넣고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ECB도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 신용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늘어나는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자국 화폐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환율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선진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하지만, 이머징 국가에서는요,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금리를 인하하려고 했더니 환율이 올라간, 즉,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그 돈이 떠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머징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 그랬고, 베네수엘라, 터키, 다 똑같이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으로 돈이 떠나려고 하자 금리를 대폭 인상해서 그 외환보유를 지켜내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때문에 다시 부동산도 떨어지고 기업체들은 죽을 맛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선처럼 이렇게 이 덫이 빙빙 돌아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본의 엔화 가치입니다. 엔화 가치가 크게 많이 하락했던 적이 언제냐? 96년, 이때가 만약 일본 부동산이 대폭락한 게 94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공적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아베가 등장한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무차별적으로 머니 프린팅을 하면서 이 엔화가 거의 반토막이 났죠. 거의 70엔, 달러당 70엔대 하다가 120엔까지 갔다가 요즘 이제 한 113엔 정도 하니까요. 그래서 기축통화국도 이럴 정도라면 이머징 국가에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공적 자금 투입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면 이머징의 환율은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한다는 얘기는 GDP가 10% 축소되는 것이며 은행 자산이 10% 부실화되는 거고 파산자가 발생한다는 거 의미합니다. 그런데 집 가격이 떨어져서 나도 이제 집 살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10% 떨어져서 저렇게 신용창조 시스템이 망가지고 GDP가 10% 축소되면 우리가 채 기뻐하기도 전에 일자리가 다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줄여야죠. 은행도 기업들도 부채 가지고 결국 장사를 하잖아요. 자기 현금 100%로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삼성전자도 부채 많습니다. 때문에 결국 축소 경영을 하죠. 왜? 개인들이 소비가 늘지 않을 테니 결국은 기업도 축소하고 기업이 축소한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하락해서 신용경색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게 되면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서 일자리가 먼저 날아가니까 떨어지는 게 다가 아니라 연착륙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은행 시스템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에 대한 보유, 해외 은행들이 국내 은행에 채권을 샀거나 대출을 해준 은행이 있다면 아마 국내 우리 한국 정부에 종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지급 보정 안 하면 상환시켜서 니네 혼란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었고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국가가 은행에 해외 채권을 지급 보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되면 화폐 가치의 신뢰가 훼손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 선진국조차도 저렇게 일본에서 보셨듯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갔는데요. 이머징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 투입하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채권 주식을 팔고 도망가죠. 그렇게 되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효과는 바로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무역수지마저 만약에 그 당시 적자가 된다. 그러면 환율 상승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 탈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금리를 인상하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더 경제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렇게 만약에 대응을 할 때 외자 유출이 심해질 때 정부는 주로 어떤 대응을 하느냐. 첫 번째는 외화예금을 동결합니다.
그건 위기에서 항상 있을 법한 일이죠. 지난 2012년 그리스 재정위기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던 게 뭐죠? 은행에서 돈 빼서 기타 다른 나라 은행에 예금하는 거였거든요. 뺏기기 싫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바로 그 예금, 외화예금을 동결했죠. 왜냐하면 그게 외환보유고거든요. 즉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외화예금을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주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바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숏세일링, 즉 공매도를 금지하고 합니다. 이건 지난번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다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이라도 일단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죠. 세 번째, 한국 정부가 만약에 진짜 부동산 10% 떨어지고 외화예금 동결하고 숏세일링 금지하고 함에도 외자가 계속 유출이 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통화수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지난번에 300억 달러 정도 통화수합을 했었잖아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정도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의 통화수합을 추진한다면 금액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GDP가 만약에 10% 추락했다 그러면 한국의 GDP가 1조 7천억 달러거든요. 10%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GDP 10%, 1,700억 달러가 날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700억 달러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 팔고 도망갈 겁니다. 왜? 환차손을 덜 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터키나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일하고 똑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환율시장에 개입하는데 그때 외환보유고를 방어합니다. 만약에 10% 1,700억이 날라갔다, 1,700억 달러가 날라갔다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요. 4천억 달러 외환보유고에서 1,700억 달러 쓰죠. 그러면 2,300억 달러로 외환보유고가 급락하게 되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 환율이 다시 한번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런 징후가 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미국과 통화수합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규모는 최소한 GDP 20%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달러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날아가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과 통화수합을 추진했는데 그 금액이 GDP의 20% 정도 금액이 된다 그러면 빨리 가지고 계신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확보하시는 게 좋겠죠. 그 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게 되면 한국 정부도 금리를 굳이 인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이때 결국은 패드의 성을 잃을 수 없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참 안타깝지만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자, 오늘도 쉼없이 달려왔지만 30분 안 넘기려고 제가 쉬지도 않고 왔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최고의 해치 자산은 외화입니다. 달러화도 될 수도 있고요. 엔화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의 화는 이거 아닙니다. 똑같이 빠집니다. 뭐 루블하니 위안화 이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기축통화고 그 중에서 핵심이 달러다. 만약에 내가 해외 펀드를 들고 있는데 해외 펀드가 유해했지, 언했지. 그러니까 결국 달러화에 대한 해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해외 펀드조차도 달러 자산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금융시장, 한국정부, 중앙은행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지난 일본, 미국, 유럽의 중앙은행들, 정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분석해서 가져온 거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미래,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강의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